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미국의 중간선거가 펼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지 아니면 다소 밀릴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미북 관계와 얽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제1차장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중간선거, 사실은 뭐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신경 쓰고 살지 않았죠. 예, 대한민국 국민들 잘 몰랐을 텐데, 자, 이번 미국 중간선거 굉장히 큰 관심 속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역대적으로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늘 패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어느 정부나 이 민주국가에서는 집권 정당이 잘을 해도 네. 항상 비판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 평가의 성격을 받아요. 네,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의 임기가 불과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435명을 다 바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 평가 성격이 굉장히 짙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이 정책에서 좀 실패한 거가 많이 나타나면 말하자면 다수당의 지위를 잃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미국도 우리 국내보다 못지않게 다양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평가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판세는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 20석에서 25석 정도의 우세를 보이고 있고 상원에서는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그대로 한 51석, 2석 정도로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특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한테는 현재 사상 처음으로 이제 미국하고 북한 간에는 북한 핵 문제를 두고 이제 정상회담까지 열리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북 간의 그런 그 정상회담이 이번 선거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의 기조를 갖다가 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의 틀 속에서 일단은 그 대북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두 정당 전부 다 과거에 집권한 당시부터 북한 핵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과 또 신뢰를 갖지 못할 협상 파트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정당이 이런 그 예민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말려들지 말고 예. 일단 세우는 최대의 압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즉 현재의 압박 수단은 대북 경제 제재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히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큰 변화를 말하자면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중간선거라는 게 이제 중간평가와 함께,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뭐 역대 선거들은 뭐 여당이 다 졌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상원은 뭐 지킬 수 있다. 앞선다. 하원은 약간 밀린다. 결과적으로 약간 밀리는 상태, 상원은 유지하는 상태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원에서 현재 예상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여론의 추세가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추세가 계속 돼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가 이제 바로 내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루 이틀 남다 보니까 이 선거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한 20, 30석 정도 우세하다고 하는 이 분위기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거꾸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전격적으로 지금 이 선거장에 뛰어들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어요. 본인이 당사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했던 그 리드를 지금 공화당에서 강력한 그 보수 세력들,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상당히 이제 결집을 하고 있어요. 이 결집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오바마까지 투입돼갖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극적으로
공화당이 또 잡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좀 엇갈리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예측을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막판에서 공화당이 뒤집기에 성공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돌발적인 즉흥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 강행 방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제재 빨리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고 얼마 전에는 만약에 북한이 얘기한 대로 제재 안 없애면 이제 우리 병진 노릇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까지 하원을 장악한다 그러면 북한 까불지 마. 내가 이제는 김정은 너한테 안 속아. 그래가서 거꾸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옵션 제일 쉬운 것 중에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 재개 이런 카드를 쓸 확률도 충분히 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핵화 협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는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정책과 온건정책을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9일 날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회담에서 폼페이오가 이제 주 협상 수석 대표인데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갖고 나갈 것이다. 비교적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 불가 방침 그리고 선 비핵화 방침을 상당히 세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몰고 갈 확률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여론들이 말이죠. 좀 더 강하게 하라 이런 게 더 압도적이거든요. 여야가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그렇고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결과에 만약에 패했다. 그러면 그래도 강하게 나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승리했다라고 친다면은 이거 강원 작전을 더 펼쳐가면서 좀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찌되었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아주 매우 힘든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 정권을 내놔야 되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바마가 이번 이제 공화당 선거에 정말 간판 스타로 나서고 있는 것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은 결속된 이 보수의 힘,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미국의 주류 세력의 힘이 그동안 이제 약간 밀려오면서 말이죠. 부정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데, 오바마가 나서면 오히려 더 결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이 우세의 분위기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트럼프 진영의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우세가 상당 부분 지금 깎여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꾸로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오바마가 전격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밤낮 가리 잡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판에 역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까지 다시 장악해가지고 한다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편안하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의 돌발적인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아, 저보다 이겼을 경우에. 이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의 힘을 받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 정책도 추세가 있어요. 북한이 주도권을 처음에는 가졌거든요. 그래갖고 북한이 말하는 대로 내가 비핵화 할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다 믿고 국제사회도 믿고 한번 협상해보자.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하고 나서 시간을 지나 보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지금 판명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이제 불안한 김정은이가 흔들리고 거꾸로 트럼프가 오히려 강한 카드를 가지는 걸로 지금 모양새가 가고 있거든요. 추세가. 이게 추세가 미국이 밀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도 처음에는 뭐 1년이나 2년 대통령도 뭐 하다가 이제 시간 설정 안 했다고 그러다가 시간 설정을 안 하면 미국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선거 직후에도 트럼프가 오히려 미국 내 조야로부터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느닷없이 내일 모레 회담을 앞두고 아니야 2년 내도 할 수 있어. 예.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을 왔다 갔다 북한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이게 헷갈리게 하는 혼란에 빠뜨리는 선수 중에 최고 능력 있는 선수가 북한이거든요. 언제든지. 예. 북한은 협상 전략이
왔다 갔다 하고 지멋대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제대로 된 그런 말하자면 신사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까지 딱 이겨버리면 상황을 다 트럼프가 여유 있게 북한을 흔든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원칙을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전략의 추세는 다시 미국이 뭔가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김정은이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중요한 그 멋진 한미 연합훈련 카드라서 확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가 그냥 갑자기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판을 받고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추세가. 이게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가 상원에서 하원에서 다 이기면 트럼프는 든든하게 북한을 쪼을 때 제대로 쪼우겠다. 예. 왜냐하면 힘센 나라가 협상해서 이기는 거예요. 게임 이론에서 두 열차가 부딪힐 때 배짱 낮은 또 힘이 없는 정보가 없는 협상 파트너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버티고 밀어가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하원에서 이기면 트럼프는 정말 강원 작전을 더 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파는 운동장은 트럼프가 뛰기 좋은 운동장으로 바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이제 동북아시아 전략, 중국을 압박해야 되고 또 러시아까지 압박해야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힘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를 압박해서 김정은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중국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예. 그동안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카드로 써먹었는데 이제 버려버리는 희생양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진짜 북한의 입장, 중국의 입장, 러시아 입장 이런 입장들은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데 가장 곤란한 사람은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강원 양명 작전을 쓰든 어떤 작전을 쓰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가 민족 공조를 중시하고 있어요. 현 정부는. 한미 공조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제재 완화 이런 거는 북한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말하자면 국제사회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미북 간에 이런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고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력을 강화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시진핑도 국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 국내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비판의 소지도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본다면 김정은이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이 미국을 달래는데 좋을 것이냐. 중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다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민족 공조의 틀에도 틈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는 지금 중국의 어떤 핵 협상 전략하고 북한의 전략하고 우리의 전략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북한 카드의 실효성을 미국과 미중 어떤 패권 경쟁에서 그 실효성 있는 카드로 중국 북한 카드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시진핑이가 트럼프 초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력한 대북 제재도 강력하게 이행하는 그런 못했죠. 하고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최대한도 압박 국면으로 몰고 가가지고 관계가 나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이 한반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 일본, 이런 6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 역학관계도 흔들린다. 즉,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같이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황의 유동성이 크다고 그래요. 가변성이 굉장히 그만큼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쉽게 얘기하면 전략의 변화, 즉 융통성 있는 전략의 탄력성, 유연성을 크게 갖는 그런 시각에서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한중관계 이런 걸 끌고 가야 된다. 그때그때 쉽게 얘기하면 변신을 대원칙 하에서 변신을 잘해야 된다. 즉 큰 전략은 하나로 딱 일관성이 가져가지만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예. 전술적인 수단은 다양하게 가변적으로 즉각 탄력성 있게 바꿔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지금 뭐 걱정입니다. 이제 뭐 중간선거 이후에 뭐 11월 대위기설 오고 2019년도에 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의 진짜 군사 옵션에 의해서 정말 한반도가 진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군사 옵션 카드를 안 쓸 수도 없고, 지금은 뭐 야당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뭐 좌우할 거 없이 계속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써먹을 카드가 너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거든요.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 당국에서 이거 위기 아니야, 다른 나라도 비슷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데서 우리 국내적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시급하고, 이 대화 관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핵 협상이 그렇게 쉽게 진도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현재 김정은이가 저렇게 장난치는, 자기 말과 달리 실제적인 행태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내줘야 되거든요. 즉 얘기를 한다면 북한 핵과 관련된 핵시설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기가 됐든 핵 관련 정보의 일체를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즉 리스트를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끝까지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하신문에 보면 김정은이는 아니 우리가 리스트 내놔? 그러면은 미국이 공격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리스트를 우리 보러 내놓으란 말이야? 절대 못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 측의 고위 접촉 또 실무 접촉에 대해서 상당히 버티는 그런 작전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김정은이가 약속한 대로 이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눈에 보이는 속도로 진도를 나가기가 저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단순한 경제 제재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강원 양명 작전이 중단됐던 훈련의 재개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무력 시위 측면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력 시위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이 전에 비핵화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참수 작전, 대량 응징 보복 이런 작전 그런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체제 위협으로까지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그런 협상 전략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이제 뭐 오늘 내일 30만입니다. 예, 30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성원을 받았는데, 특히나 우리 전옥현 차장님이 신의 한 수를 찾아오시고 난 뒤에 부쩍부쩍 후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30만의 의미 좀, 그리고 또 방송 또 재개하셨죠. 그것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TV.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소셜 미디어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스토리라든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IT 강국의 하나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불과 한 1, 2주일 만에 25, 6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신의 한 수가 결국 이제 30만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30만 시대를 신의 한 수가 처음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사회 미디어가 하나 탄생했고, 그 새로 탄생된 미디어의 주인공이 신의 한 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방송에 나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이런 외교안보 그동안에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서 배운 그런 지식을 작지만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안보, 제대로 된 외교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하고 싶고요. 또 이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저도 신의 한 수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이 유튜브가 갖는 어떤 영향력, 국민들의 여론을 결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여론이 북한과는 물론이거니와 대외 관계, 외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유력한 매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전옥현의 안보 정론 TV 해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의 한 수와 함께 제 방송도 많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애국 순찰팀 황경우 단장도 방송을 이제 조만간 재개하고요. 또 우리 전옥현 차장님도 전옥현의 안보 정론 TV 하고 또 그다음에 김종호 교수님도 김종호의 경제 TV 그리고 또 우리 신의 한 수에 출연하시는 김영호 교수님도 김영호의 세상의 읽기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신의 한 수는요. 신의 한 수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방송국도 많이 만들고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미디어 네트워크, 1000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의 한 수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신의 한 수와 함께하는 채널들도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서요. 대한민국 살리는 그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신의 한 수를 살립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의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은 팍팍팍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가 대한민국 진짜로 살립니다. 30만 유튜브 정치 채널 시대 신의 한 수가 최초로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가열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